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지레짐작과 예단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일어난다. 실수는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나고, 오해는 상대를 다 안다는 착각에서 시작된다. 인간관계가 됐던 비즈니스가 됐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저자 이민규, 펴낸 곳은 유노북스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양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 미리 정해진 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것을 넘어서요, 실제로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35가지 심리 법칙을 제시합니다. 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요, 그런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 사례의 균형입니다. 저자는 복잡한 심리학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자주 놀랍니다. 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살고 있었구나. 이민규 작가는요, 자작나무 채널에서 앞전에 소개한 바 있는 생각의 각도라는 책으로 아마 들려드렸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마치 그 책의 속편이거나 두 번째 시리즈의 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른쪽 위에 카드 올려둘 테니까 이거 먼저 들으시고 복습 한 번씩들 해보시죠. 이분의 책은 참 쉬우면서도 실용적입니다. 책을 덮고 나면 그냥 바로 써먹을 때가 많아요.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저자.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심리학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2% 부족한 그 사람이 더 사랑받는 이유) 빈틈 효과. 우리는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실수나 허점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매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하기 싫어한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지나치게 완벽한 사람보다 가끔은 실수하고 다소 허점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빈틈 효과 또는 실수 효과라고 한다. 사람들이 실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독일의 만하임 대학교 연구팀은 가상 시나리오와 실제 상황에서 모두 빈틈 효과를 확인했다. 수백 명의 실험 참가자에게 스스로 취약점을 드러내는 상황과 다른 사람의 허점을 관찰하는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게 했다. 자료 분석 결과 두 상황 모두 다른 사람이 약점을 드러내거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에론슨이라는 심리학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빈틈이 있는 사람을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퀴즈왕 선발대회 녹음 테이프를 들려줬다. 퀴즈왕 선발대회에 출전한 인물 중 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풀었다. 정답률은 92%였다. 다른 사람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 정답률은 30%였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후
출연자가 사회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학생들에 따라 다르게 들려줬다. 한 조건에서는 출연자가 자기 옷에 커피를 쏟으면서 자기가 평소에도 실수를 자주 한다며 개인적인 실수담을 털어놓았다. 반면에 다른 조건에서는 출연자가 아무런 허점도 보이지 않았다. 녹음을 듣고 난 다음 학생들에게 출연자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평가하게 했더니 문제를 잘 못 푼 사람보다 완벽하게 푼 사람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중에서도 인터뷰에서 실수했던 출연자를 가장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확실히 멋진 사람이 빈틈을 보이면 더 멋있어 보인다. 오래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알파치노가 나무주연상을 받을 때였다. 그는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주머니에서 수상 소감을 적은 쪽지를 꺼내 더듬거리며 읽었고, 그가 소감을 끝내자 청중은 어떤 수상자에게보다 많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그 이유는 명배우답지 않게 긴장하는 모습에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완벽한 나머지 도도하게 느껴지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방송에 나와 작은 실수를 하거나 실수담을 털어놓으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더 호감을 얻는다. 아주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롱런하는 연예인이 그 예의다. 그중 한 연예인은 이렇게 말했다. 시청자들이 제 어리바리한 이미지 때문에 실수에도 관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의 최고 장기는 어리바리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을 웃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유명인이 실수를 저지르면 웃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와 별 차이가 없는 비슷한 사람이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적인 실수담을 털어놓거나 빈틈을 보이면 그가 위선적이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셋째,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빈틈을 보이면 자기도 왠지 그런 실수를 하거나 빈틈을 보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도하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어느 원주민 부족은 구슬 목걸이를 만들 때 일부러 흠집난 구슬을 한 개씩 끼운다. 그들은 이 구슬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부른다. 영혼을 지닌 어떠한 존재에도 완벽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대 페르시아의 카펫 직조공들 역시 카펫을 짤 때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양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씩 남겼다. 오직 신만이 완벽하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완벽한 행복과 완전한 삶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불완전함이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라는 가르침을 준다.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실수도 하지 않고 빈틈도 보이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완벽하려고 하면 오히려 완벽과 더 멀어진다. 쉽게 지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잘하려고 해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없는 것을 완벽의 마비라고 한다. 자신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면서 가끔 실수도 하고 빈틈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다. 너무 똑똑하거나 완벽하면 사랑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너무 완벽한 사람은 집에 가도 배우자에게 상사처럼 행동할 것이다. 잘못한 일을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지적하며 배우자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배우자는 그가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막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다. 배우자가 원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조금은 허술해서 내가 잔소리도 좀 하고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다. 실수 없이 살아가려니 힘들지 않은가? 어떠한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면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피곤하고 힘들다며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상대방도 나를 도와주면서 스스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유리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 수 없다. 하지만 스펀지는 빈틈이 많아 물이 쉽게 스며든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빈틈을 보여야 상대가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 좋아, 싫어 이외의 감정을 알면 달라지는 것. 감정 명료화. 짜증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배가 고파도 졸려도 길이 막혀도 외로워도 실패해도 그저 짜증난다고 한다. 누군가 부러울 때도 미워하고 답답할 때도 미워하고 서운할 때도 미워하고 실망할 때도 미워한다. 이들은 걸핏하면 짜증을 내고 주변에 밉지 않은 사람이 없다. 자신의 감정조차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더더욱 공감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나 타인이 느끼는 감정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적절한 감정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운함과 질투심은 다른 감정이다. 자신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지 못하면 감정 조절뿐 아니라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감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명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적응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감정 표현 어휘가 매우 빈약해서 자신이 어떤 감정인지 모르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 표현 불능증이 될 수도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감정에 명확한 이름을 붙일 줄 모르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학습 행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그럼 감정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감정 전문가 존 가트맨은 감정에 이름 붙이기, 즉 감정 명료화를 감정이라는 문에 손잡이를 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문에 손잡이가 없으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듯이 감정을 이해할 수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조절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어떠한 상태의 감정에 반드시 한 가지 이름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운한 감정과 미안한 감정, 그리고 질투심이 함께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감정 명료화를 잘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첫째, 공감받기와 공감하기를 잘할 수 있다. 상담하다 보면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을 좋다와 싫다 두 가지 감정만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자연을 흙과 백으로만 표현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두 가지로만 표현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타인의 감정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감정에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자신을 훨씬 잘 표현할 수 있고 타인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설명을 잘 할수록 타인의 지지와 공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타인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공감 능력이 발전해서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다. 감정 조절이란 자신이 언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를 알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면 모든 불쾌한 상황에서 막연하게 짜증난다고 하나의 감정으로 뭉뚱그려 명명했던 사람이 이러한 감정이 억울함이구나. 이러한 감정은 부러움이구나. 이러한 감정이 서운함이구나 하고 감정 명료가 가능해지면 그 감정을 처리할 방법을 찾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운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쉽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감정에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셋째,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명료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기분 나쁜 느낌만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막연하고 모호한 감정이 분명해지면서 기분이 한결 개운해진다. 표현도 쉽고 공감과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든다. 감정을 표현할수록 고통이 줄어든다. 미국 UCLA 정신의학과 교수 매튜 리버만은 실험을 통해 감정 표현만으로도 고통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피실험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사진을 보여주고 표정에 이름을 붙이게 했다. 그 결과 감정에 이름을 붙인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정신적 고통을 덜 느꼈다고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팀은 감정 명료화가 공포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거미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미가 담긴 상자가 있는 방에 머무르게 했다. 일부 참가자들에게는 그 상황에 느낀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했고, 나머지에게는 오로지 사실만 중립적 언어로 설명하게 했다. 그 결과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한 집단이 거미 상자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미를 보는 동안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 단어를 더 많이 표현할수록 그러한 감정을 적게 느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밥부터 사라. 제로섬 게임. 다른 이의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기쁨을 같이 하는 것은 천사만이 할 수 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도 해주고 덩달아 기뻐한다. 그런데 내가 부러워할 정도의 좋은 일인 경우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돌아서면 왠지 부하가 뒤집히고 신경질이 난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내가 그렇게 옹졸한가 하는 생각이 들면 자신에게까지 화가 나서 더욱더 우울해진다. 적당히 가깝고 적당히 잘날수록 질투가 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잘 되면 기쁜 마음보다 오히려 질투가 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1촌이나 2촌도 아니고 사돈의 8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4촌일까? 1촌인 아버지가 승진했을 때 배가 아픈 아들이 있을까? 1촌인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속상해하는 엄마가 있을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자식이나 진짜 부모가 아니다. 그렇다면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기분 나쁠까? 손흥민 선수의 연봉을 보면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절친하게 지내는 입사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한다면?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이 시집을 잘 가서 의리의리한 집에서 호강을 한다면? 게다가 평소에 그를 별 볼 일 없다거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소화장애를 초래한다. 이는 부모-자식 관계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보다 가깝고 먼 사이, 경쟁 상대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잘 됐을 때 시기심을 느낀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항상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 비교 대상은 주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거나 배경이 비슷한 사람이다. 마라톤 경기에서의 경쟁 대상이 언제나 함께 출전한 선수들에 국한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신의 기록과는 상관없이 누군가 자신보다 빨리 달린다면 패자가 되고 아무도 자신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승자가 된다. 게임에서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다른 사람은 손실을 입는다. 즉, 고스톱판에서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잃기 마련인 것처럼 집단 구성원 모두의 득과 실의 총량은 제로, 0이 되는 것이다. 제로섬이란 원래 경제학의 한 분야인 게임 이론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개념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인과 비교해 자신의 득실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집단을 경기장으로 비유한다면 한 선수의 실적은 다른 선수의 실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사람들 간의 득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른다.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기록을 갱신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무도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을 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점수 자체보다 등수에 더 신경을 쓰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나아가 사람들이 인생에서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도 제로섬 게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음에도 사람들의 불만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 땅을 빼앗긴 것도 아닌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항상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부부싸움을 해서 괴로워하면 안타까워 위로해준다. 그러나 내심 조금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 집이 싸운다고 해서 우리 집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으로 생각하라.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을 보면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건강에 대한 감사와 안도감이 생기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식의 생각은 비인간적이고 비정하기 짝이 없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자원이 한정된 인간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 모른다.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이니 동료가 승진을 하면 당연히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든다. 자원의 양이 한정된 경우에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잃기 마련이다. 자원의 양이 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제로섬 게임식의 사고방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하찮은 것도 남주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남이 요긴하게 쓰고 좋아하면 왠지 속상해지는 것이다. 배우잣감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이성 친구에게 애인이 생기면 내심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심술이 나기도 한다. 남이 행복하면 그만큼 나는 불행해진다는 계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비교에 의해서만 행복이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불행해질 뿐이다. 제로섬 게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이득은 곧 자신의 손실이 된다. 그래서 내 집과 땅은 그대로 있음에도 남의 집이 넓어지면 내 집은 좁아 보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다. 제로섬 게임의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상대를 깎아내려 반사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가는 친구가 실패하거나 인꼬부부로 소문난 친구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 깨소금 맛이라고 궤재를 부른다. 이러한 시기심은 정말 나쁜 것일까? 물론 시기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고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시기심이 나쁜 것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 나쁘게 작용할 때만 그렇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시기심은 나쁜 작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를 적대시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분노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시기심은 야심에 찬 시기심이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제로섬 게임식의 생각이 아니라 윈윈 게임식으로 생각을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존경하고 그에게서 따라 배울 수 있는 장점들을 찾아낸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우월한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결점이 있는지를 찾는다. 배우려고 하기보다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의 가장 큰 이점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성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속담에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라는 말이 있다. 부자에게 얻어먹으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점심을 사라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상대를 대접하라는 말이다. 왜? 그것이 바로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땅을 산 사촌이 있다면 자존심 일랑 접어두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일단 점심부터 사라. 첫인상을 뒤집는 5대1의 법칙, 마법의 비율. 좋은 평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한 행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잃는 데에는 단 한 번의 나쁜 행동만으로 충분하다. 어떠한 사람의 첫인상이 매우 좋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끔 사기를 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의 좋았던 첫인상은 여전히 좋게 유지될까? 아니다. 사기를 친다는 말 한마디로 단번에 나쁜 인상으로 바뀐다. 첫인상 때 사기꾼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가증스럽게 느껴진다. 반대로 어떠한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나빴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말, 예컨대 그가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과연 그에 대한 인상은 좋게 바뀔까? 그렇지 않다. 봉사활동을 한다는 긍정적인 정보는 그 사람의 나쁜 인상을 바꾸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좋았던 첫인상은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면 쉽게 나쁜 쪽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나쁘게 박힌 첫인상은 웬만한 긍정적인 정보로는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인상 형성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인상 형성에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을 부정성 효과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부정적인 정보가 인상 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인간은 원래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한 존재로 진화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단서들을 민감하게 포착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들은 대개 단점을 감추고 장점만 드러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가 드러나면 그만큼 더 주목을 받는다. 그래서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순식간에 나쁜 쪽으로 인상이 바뀐다. 그러므로 좋은 인상을 유지하려면 나쁜 행동에 유의해야 한다. 구겨진 인상을 만회하고 싶다면 거리를 둬라. 한 번 구겨진 인상을 회복할 수 없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일도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가 더 잘 기억되고 전반적인 인상 형성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권태기 부부의 경우 남편이 출장을 가서 며칠 못 보다가 다시 만나면 전보다 훨씬 다정해진다. 초기 정보가 제시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처음의 정보와 다른 내용의 정보들이 제시되면 앞서 다퉜던 초두 효과가 감소한다. 즉, 너무 일찍 제시된 초기 정보가 망각되면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하고도 잠을 자고 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부모에게 혼나고 나서 울다가도 한숨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즐겁게 뛰논다. 이렇듯 초기에 제시된 정보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점차 망각되는 현상을 수면자 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원리는 처음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당분간 만나지 않거나 거리를 유지하다가 새로운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만남을 시도하면 첫인상의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관계를 살리는 마법의 비율. 부부 상담 전문가인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700쌍 이상의 부부를 관찰해 오랫동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긍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 5배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부부들의 대화를 촬영해 분석했고 결혼 생활과 이혼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찾아냈다. 바로 부부간에 주고받는 긍정적인 대화와 부정적인 대화의 비율이었다. 금슬이 좋은 부부는 비난이나 무시 같은 부정적인 발언을 한 번 하면 격려나 칭찬 같은 긍정적인 표현은 적어도 5번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긍정적인 대화와 부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5대1 이하로 떨어지면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존 가트맨은 이를 마법의 비율 5대1이라고 명명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상대방에게 한 가지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적어도 5가지 이상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 마법의 비율은 부부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나쁜 인상을 바꾸려면 그에 비해 5배 정도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인상의 효과가 아무리 강력해도 충분히 노력하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 누군가의 만남에서 첫인상을 구겼다고 그냥 물러설 필요는 없다. 안 좋았던 첫인상이 어느 정도 감소되기를 기다렸다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만나면 된다. 구겨진 첫인상을 만회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을 반복해서 보여준다면 사람의 인상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독이 되는 스트레스, 약이 되는 스트레스, 2차적 평가. 세상에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 단지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숙명을 지내고 태어난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며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의 근원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럴 수 없을 때에는 자신의 대처 방법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마음먹기에 따라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살펴보자. 마음먹기에 따라 화가 복이 된다. 불교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똑같은 경험이라도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입맛대로 평가한다. 새소리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노래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운다고 한다. 같은 소리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자극 자체보다는 각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진다. 첫 번째 단계는 사건 자체에 대한 해석 과정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1차적 평가라고 한다. 실현당한 것을 인생의 파국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인연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찾으라는 것으로 보느냐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대처 능력에 대한 해석으로 1차적 평가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2차적 평가라고 한다. 실연에서 더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지 아니면 실연 경험을 살려 보다
이상적인 상대를 찾아 나설 수 있다고 보는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두 단계로 해석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슷한 역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도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해롭다고 생각할 때 해롭다.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믿음이 건강에 훨씬 더 해롭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그녀는 8년 이상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43%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수치가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참가자 중 스트레스가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해롭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스트레스를 두고도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스트레스가 오히려 활력소로 작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믿음이 결합할 때에만 해롭게 작용한다. 생각을 바꾸면 스트레스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약이 된다. 스트레스는 가벼운 우울증으로부터 치명적인 암에 이르기까지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어떠한 사람들은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고 발전한다. 상황 자극과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그리고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역이용하려면 상황 자극과 자신에 대한 생각을 검토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 부족한 사람이 더 사랑받는 이유를 읽으면서는 안도의 한숨을 정확히 말하면 2%가 아니라 한 20%쯤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요. 나무님들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걸 보면 와, 이거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빈틈 효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실수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요.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껴서 좋아한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가 감정 명료화. 이거에 대한 책도 몇 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좋아, 싫어 이외에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게 감정이라는 문에 손잡이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냥 좋아, 그냥 싫어가 아니라 보다 더 자세하게 내가 느꼈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버릇을 들이면 우리는 나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감정 조절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맞다 이거였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지 말고 밥부터 사라고. 이거 조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또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남의 슬픔은 진심으로 공감하기가 쉬운 반면에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는 그건 본능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제 본능 때문이라고 했는데 제로섬 게임이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뭔가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 남이 가지면 내가 가질 게 없다라는 논리를 말하는 건데 사실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가서 밥을 사주고 그 노하우를 배우라는 지혜, 이거 역시 박수치면서 동감했습니다. 그 다음이 마법의 비율이었죠. 첫인상을 뒤집는 5대1의 법칙. 인간관계에서 이 첫인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박히면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았던 첫인상도 또 단 한 번의 나쁜 행동으로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니까 중요하기는 해도 영원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미 구겨진 인상을 만회하고 싶다면 뭐였죠? 마법의 비율 5대1의 법칙.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말 5번 이상 해야 한다는 그 법칙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이 스트레스는 해롭다고 생각할 때에만 해롭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악이었는데 스트레스는 양념 같은 거야 라고 믿은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되려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걸 보면 그래요, 맞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그 말이 참말로 맞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배경 영상은 스페인인데요. 저는 이미 포르투갈로 넘어와 있습니다.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처음이어서 예전부터 부쩍 궁금했는데 사람들이 참 따뜻한 것 같은 경험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좋으니까 뚱딴지처럼 음식도 더 맛있는 것 같고 환경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곱고 예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여행 잘 다니고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요. 엔딩 음악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나무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Don't wanna sleep tonight at all. Just wanna watch them stars fall. But you don't wanna try to make up dreams just to be seen. I wanna lay here beside you, all quiet. Fire breath and open sky. It's not what we know, it's where we go. I grow wings and tell her goodbye. Oh, it's not what we see, it's what we choose to be. Sunflowers, high grass, and bare feet. Oh, but you each second is a treat. I keep my balance next to you. It's true. Nowadays there's nothing I wouldn't do for you. Fire breath and open sky. It's not what we know, it's where we go. I grow wings and tell her goodbye. It's not what we see, it's what we choose to be. We're beyond good, I've never been so ready. Fire breath and open sky. It's not what we know, it's where we go. I grow wings and tell her goodbye. Oh, it's not what we see, it's what we choose to be. Fire breath and open sky. It's not what we know, it's where we go. I grow
It's not what we see, it's what we choose to